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좋아요. 안녕하세요,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나라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지만, 그러고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좀처럼 우리 중에서 누군가도 이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거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잘 없는 나라, 바로 러시아를 떠나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요, 남북 분단 문제 등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이유들로 인해서 주변국들과의 협의, 그 다음에 주변국들과의 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변국이라 하면 당연히 미국과 중국이 들어가고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하자면 일본들을 많이 언급하죠. 그런데 굳이 꼭 한 명을 더 껴가지고 같이 논의하는 주체가 있죠. 바로 러시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서 중국은 어떤데, 미국은 어떤데, 일본은 어떤데, 이런 얘기는 참 많이 듣지만 러시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처럼 알 기회가 많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또 우리 박정호 TV에서는 한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바로 러시아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보기 위해 떠나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가깝고도 먼 나라 러시아 이렇게 정해봤죠. 지리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우리 한반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두 개의 나라 중 하나가 당연히 러시아죠. 당연히 가깝고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점에서 먼 나라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자, 그런데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러시아 하나를 또 제대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 뭐 언젠가 저희 박정호 TV에서 이번에 러시아 다루고 또 안 다루겠습니까? 나중에 또 러시아 설명드리긴 하겠죠. 그런데 전체 제가 이걸 몇 강으로 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는데 한 7강 되겠더라고요. 자, 그러다 보면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또 다른 나라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너무 지체될 것 같아서 저희가 앞부분에 좀 해드리고 다음번에 못다한 것들 마저 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러시아를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저는 이렇게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러시아를 설명할 때 가장 흔히 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러시아는 444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바로 그 444라는 농담을 가지고 화두 삼아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어떨까 해서 444 농담을 가지고 일단 러시아에 대한 화두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이게 러시아의 영토입니다. 엄청나죠. 자, 그런데 이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는 첫 번째 4에 대한 농담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러시아에서는 4,000km 이상 떨어져 있지 않으면 멀다고 하지 마라, 이런 농담이 있어요. 4,000km라고 하면 감이 안 오죠.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뭐 600km 될까요? 뭐 하여튼 800km 될까요? 그 정도니 그거보다도 얼마입니까? 4,000km는 66에 36, 6배가 넘죠. 한 7배 가까운 7배 가까운 거리 정도 돼야 그래야 좀 멀다라고 하는 거지, 그거보다 가까운 멀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러시아인들은 이 광활한 영토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러시아는 이렇게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러시아에 대한 농담, 444 첫 번째 농담 중에 그것을 좀 부수적으로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러시아는 원소 주기율표 상에 나와 있는 모든 원소 기호에 대한 것을 전부 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 다양한 자원들을 러시아는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양하게만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각의 자원들 중에서 자원의 보유량 자체가 또 어마무시한 자원들이 많아요. 가장 제가 최근에 놀라웠던 것은 전 세계에서 단일 금 광산으로 상위 3등 안에 드는 신규 대규모 금 광산이 한 불과 2, 3년 전에 러시아 시베리아 동토에서 새로 발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금의 가채 연수가 다시 또 더 늘어났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금광이 새로 발견됐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인들도요, 자신의 땅 어디에 뭐가 묻혀져 있고 얼마가 있는지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를 정도로 이렇게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개발하는 데 등한시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요. 러시아인들 대부분은 자, 이쯤 있으면 우리 우랄 산맥이라고 있는데요. 이 우랄 산맥, 여기 보이시죠? 더 우랄이라고. 이 우랄 산맥의 바로 서쪽에 러시아 국민의 80%가 전부 여기에 모여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에 해당되는 인구들이 여기 전체에 흩어 살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시베리아 동토층에서는 뭐 사실 사람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죠. 그러다 보니 이 동토층은 아직까지 개발이 잘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러시아 국민들은 대부분 왜 우랄 산맥의 서쪽에 살고 있는 거냐?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러시아인들에게 이렇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당신들은 유러피안입니까? 아니면 아시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100명을 만나면 99% 이쪽 어디죠?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 좀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아니고서는 여기 있네요. 블라디보스토크나 이런 데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우린 유러피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그리고 돈 많은 사람이면 돈 많은 사람일수록 유럽과 점점 왕래를 더 자주 하고 그리고 자신들 돈을 많이 벌면 자식들을 대부분 어디 유학 보내냐 하면 우리 중국이나 한국은 미국으로 유학 보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다 유럽으로 유학을 보내는 게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돈을 좀 벌었다라고 하면 유럽 어딘가에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 부를 과시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가능하면 유럽 지향적인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인구의 대다수가 또 이렇게 유럽에 가까운 우랄 산맥 서쪽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랄 산맥 서쪽이 상대적으로 기후도 이 시베리아 영구 동토층보다도 훨씬 기후가 좀 따뜻한 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훨씬이라는 건 시베리아 동토층과 상대적인 것이지 이 우랄 산맥 서쪽이라고 해서 결코 뭐 날씨가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한여름에는요. 러시아 그럼 무조건 춥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여름에는 30도가 아니라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더운 그런 시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팔 입고 돌아다니고 그렇게 한참 더울 때는 진짜 열사병을 걱정할 정도로 그렇게 더운 시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추워지기 시작하면요. 정말 그런 표현이 제일 적합한데요. 모스크바 공항에 딱 내려서 그 유리문을 날고 공항 바깥을 나가는 순간 이 카타칼 있잖아요. 카타칼로 여기를 살살살살 비는 것 같은 정도로 바람 한번 제대로 불면 정말 쓰려요. 쓰릴 정도로 아픕니다. 그런 날씨가 사실 러시아의 날씨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이제 이런 아주 추운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 잘 안 챙겨가는 물건이 뭐냐 하면 바로 모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모자를 약간 멋의 일환으로 쓰는데요. 러시아에서는 모자를 살기 위해서 써요. 제가 한 번은 굉장히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러시아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추위를 한번 맞아 봐야지 하면서 모자 안 쓰고 호텔 밖을 나가서 한번 물론 파카 같은 거 있긴 입었죠.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산책 한번 하고 정신 번쩍 들어서 들어가야지 했는데 러시아 그 근처에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할머니들이 특히 나이 많으신 할머니들이 항상 걱정 근심이 많으시잖아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머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무슨 풀 스토리냐 하면 대충 저 컨시어즈에게 호텔 그 앞에 있는 분에게 할머니들이 저의 머리를 가리켰는데 뭔 소리냐라고 여쭤봤더니만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모자 안 쓰고 돌아다니면 머리 언다. 그러면 사망한다. 너 빨리 들어가서 모자 쓰라라고 그 할머니들의 걱정일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러시아인들 보면 두꺼운 털모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몸을 뜨끈뜨끈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진짜 뇌 자체가요 순간적으로 뭔가 일정 기온 이상 떨어지면 이 전체적인 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돌아다녔을 때 가끔 모자 안 쓰고 다니면 나이 드신 할머니가 뭐 손주 같은 마음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자 꼭 쓰고 다니라고 막 잔소리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만큼 춥기도 추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단 낫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의 첫 번째 농담은 뭐다? 바로 4,000km 이상 떨어지지 않으면 멀다고 하지 마라. 그건 가까운 거리야. 이런 얘기죠. 그
그만큼 광활한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게 러시아의 최대 장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의 두 번째 사에 대한 농담이 있어요. 두 번째 사에 대한 농담은 어떤 농담이냐면 러시아에서 영하 4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춥다고 하지 마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영하 40도 잘 상상이 안 가시죠? 저는 영하 40도를 딱 두 군데 가서 목격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한 군데는 울란바타르라는 몽골의 수도에 가서 영하 40도를 목격한 적이 있고 또 러시아에 가서도 영하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역시 두 군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공항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커터칼로 여기를 쓱쓱쓱쓱 쓰는 것 같은 칼로 베는 듯한 추위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진짜 영하 40도라는 게 기본적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하지 마라라는 이 엄청난 추위를 견뎌야만 되는 이 러시아. 바로 이 러시아에서 그러면 이렇게 추운 곳이 다 어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시베리아 벌판이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영토를 뭐 4가지 또는 5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러시아는 소련 때부터 계속 이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이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것에 있다라고 스스로들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베리아를 개발하기 위한 일손이 필요한데 너무 춥잖아요. 러시아인들 스스로도 추위에 강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건 정도가 지나친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베리아 개발하는 것을 누구에게 주로 부탁했냐면 부탁이라기보다는 강요했냐면 정치범 또는 죄수들 이런 사람들 즉 뭔가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나 이런 데서 뭔가 소치나 소치만 해도 엄청 좋죠. 이런 지역에 살고 있다가 뭔가 큰 국가에 위해를 끼치는 죄를 지은 사람들 특히 정치범 같은 경우 그 죄값을 치르는 방법으로 어디로 보낸다? 시베리아에 있는 어떤 개발 사업장으로 보내버려요. 네, 거기서 네가 개발을 해. 그리고 거기서 자숙하고 있어. 그러다가 일정 시간 네가 반성을 당한 것 같으면 다시 돌려보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치범이라든가 뭔가 일정 이상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이제 차출돼서 개발 현장에 오는데요. 그럼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역할은 두 가지인데 실제 개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이 시베리아 자신에 인접한 동토층을 분석하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리포트로 써서 이렇게 뭐 상테르페테르부르크나 아니면 모스크바로 보내는 게 이들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시베리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제 징집돼서 나간 사람들이 보내주는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요. 100에 한 90은 뭐 어떤 내용이 많이 들어오냐면요. 그 보고서에 여긴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뭔가 여긴 무슨 자원이 있고 뭐가 있고 그게 아니라 여긴 너무 추워요. 죄송해요. 다시 돌려보내주세요. 여긴 사람 살 곳이 아니에요. 라는 보고서가 제일 많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조차도 여기에 가면 여기는 정말 사람 사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난 추위가 있다라는 거죠. 바로 그런 러시아. 그래서 영하 40도가 아니면 춥다고 하지 마라는 게 러시아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시베리아 허허벌판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어주는 국가가 있었었죠. 바로 어딜까요? 이런 혹한기에서도 일을 하고 아니면 저 열사의 땅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뭐 밀림 속에서도 일하고 어느 나라겠습니까? 바로 우리 한민족이죠. 그래서 러시아는요, 이 시베리아 철도 공사라든가 시베리아 한복판에 있는 산림이라든가 벌목 사업이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잔업을 하려고 했었을 때 가장 늦게까지 남아서 이미 추위가 닥칠 대로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일을 해주고 있는 민족들 엄청 많이 찾아봤겠죠. 몽골,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차출했었을 텐데 이 혹한기에 끝까지 견디면서 일하는 민족은 조선인들밖에 없다라는 걸 러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인정해요. 특히 모스크바나 이쪽 지역에서는 사실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인식 안 하고요. 여기는 주로 관심이 로마래네. 유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동 지역 여기 있네요. 이 극동 지역만 하더라도요. 바로 이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벌목하거나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요즘은 주로 한국보다도 북한 교포들
이거를 이제 조교라고 부릅니다. 조선족 교포라고 부르는데 주로 조교들을 활용해서 벌목 사업이라든가 철도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뭐 5만 명, 3만 명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북한 정부 입장에서는 그들 근로자들이 벌어오는 외화가 굉장히 주요한 수입원이었거든요. 바로 러시아 스스로도 이 혹한게 끝까지 남아서 일해주는 민족은 북한 사람 또는 한국 사람이었다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을 시켰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엔 제재가 들어서고 나서 러시아에서 일하고 있는 바로 북한 근로자도 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더 이상 고용 계약 연장을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철도 복구라든가 벌목 사업은 저 사람들 아니고선 끝까지 진행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러시아도 나름대로 유엔에 볼멘소리 아닌 볼멘소리를 하면서 북한 근로자들을 음으로 양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지역에서 끝까지 남아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한국인들밖에 없구나라는 걸 러시아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운 나라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랄 산맥의 서쪽 부분하고 동쪽 부분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인구만 여기 몰려 사는 게 아니라 1인당 국민소득의 차이도 현격하게 나는 게 사실입니다. 우랄 산맥 서쪽 부분에 모스크바나 이런 곳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또는 러시아 같은 경우 지하 경제가 또 많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4만 불 이상 간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방금 보여드렸던 이 극동 지역들, 이쪽 지역으로 올수록, 즉 서쪽에서 동쪽으로 올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 극동 지역까지 오면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달러가 안 돼요. 그럼 여기는 3, 4만 달러인데 여기는 5,000달러가 안 된다는 건 엄청나게 현격한 빈부격차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얻거나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우랄 산맥 서쪽에 사는 것이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점점 여기에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요, 러시아는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러시아 그러면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러시아 사람 그러면 백인으로서 뭔가 기골장지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런 백인들을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사실 러시아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슬라브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시베리아 동토층 가운데는요, 우리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동양계와 가까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사람들 그러면 우리가 키 크고 기골장대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전 구소련 연방에 해당되는 우크라이나의 대표적인 테니스타인 샤라포바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전형적인 구소련 러시아계에 해당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등치 크고 그 다음에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시베리아 동토층에 있는 이르쿠츠크 공화국이나 이제 공화국이라고 안 하죠. 이르쿠츠크 지역 이런 데서는 오히려 서양인의 모습을 갖추고는 있는데 키도 좀 아담하고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기골장대한 느낌이 아니라 왜소한 느낌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역시도요. 종교도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 정교에 해당되는 러시아 정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떤 지역에서는 90%가 넘어요. 그 동네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전체에서 이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종교가 섞여져 있고 인종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인종이 섞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다양한 인종들을 빈번히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살고 어떤 스타일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우랄 산맥 서쪽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정책이 있어요. 바로 극동 정책이라는 건데요. 자, 푸틴 대통령과 우리나라 대통령, 그리고 여기 아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죠. 그리고 여기 몽골 대통령도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이 다 모여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극동 지역,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례적으로 항상 회의를 하는데요. 이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러시아는 극동 지역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우랄 산맥 서쪽에만 너무 개발이 돼 있고 이쪽은 낙후돼서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 이하니 거기도 언젠간 개발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정도만 생각했었는데 최근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저기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직접 정례적으로 와서 챙길 만큼 큰 이슈가 생긴 이유는 바로 이 지역이 최근 지나치게 중국색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그 사진을 다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지도로 보면요. 여기 블라디보스토크를 보면 이 근처를 보면 다 어떻습니까? 중국과 국경을 엄청 많이 접하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들 지역에서는 어떤 일들이 생겼냐 하면요. 사실 우리나라 분들은 국경을 접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국경을 접하고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 국경이 이렇게 광활한 영토가 국경이 그려졌을 때는요. 내가 지금 걸어가다가 중국 땅으로 넘어왔는지 아직 소련 땅인지를 알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광활한 영토를 모든 초소를 다 세워가지고 지키고 있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 말 그대로 선은 그어져 있지만 여기가 중국 땅인지 러시아 땅인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구분 없이 이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편하게 왕래하면서 비즈니스도 하고 교류 협력도 하고 본인 스스로도 경제활동하기 위해서 넘어갔다 나오고 이런 일들이 빈번하죠. 자, 그런데 최근 이 지역의 경제권을 누가 장악하게 됐냐 하면 바로 여기가 중국의 발달된 여기 조금만 밑으로 가면 북경이고요. 여기가 중국에서는 그래도 물론 중국도 여기가 낙후된 지역에 해당되긴 합니다만 상대적으로 러시아보단 발전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러시아 영토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요. 경제 활동을 하려면 러시아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말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권과 경제권이 많은 부분 중국에 복속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틴 대통령은 어라 이거 큰일 났네. 이러다 보면 이들 지역에서 중국색이 너무 강해져서 뭔가 우리가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당연히 우려 아닌 우려를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러시아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고선 큰일 나겠구나 해서 푸틴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쪽 지역을 개발하는 이슈를 우리 같이 해보자 해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을 빼고요. 몽골까지 해서 여기를 우리가 좀 더 극동아시아를 발전시키는 어떤 논의를 해보자 하고 정례적으로 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의 교류 협력을 좀 더 증대하기 위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죠. 자, 그럼 중국은 여기가 단순히 그냥 여기서 활동하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이 좀 더 높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냥 왕래하고 넘어가는 그 정도 수준의 입지인 거냐? 아니면 남다른 어떤 이유가 있느냐? 남다른 이유가 있죠. 사실 이 지도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더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 중국은 동해로 나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북한과 러시아의 땅이 이렇게 동해를 딱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국경은 이 동해를 접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동해를 통해서 태평양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항구가 바로 중국은 없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동해 지역에 본인들이 어떻게든 뭔가 교두보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엿보고자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게 중국의 어떤 노력들 중에 하나고요. 예전에 그 카이스트의 그 총장님은 어떤 방식으로 여기를 개발하려고 하셨냐면 그게 옳은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같은 경우는 그분이 세계적인 특허를 낸 게 부두가요. 어떤 육지에 붙어 있는 부두가 아니라 공해상에 배를 띄웠는데 그 배가 부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배들은 그 배에다가 배를 대고 그 배에서 이 육지까지 뭔가 뭐라 할까요? 우리로 따지면 고가도로 같은 걸 내서 그 고가도로를 바탕으로 컨테이너 트럭이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부유식 부두 같은 거를 세계 특허를 출원하신 분이 있습니다. 서남표 총장이라는 분이신데 그분이 여기 지역을 그래도 개발할 수 있는 주체는 러시아도 그 당시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북한도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없고 중국은 계속 여기 이 그 태평양 연안으로 바로 나가면 물류 비용이 크게 절감돼서 여기를 너무나도 갖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고 여기 영토를 일부 중국에게 양호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홍콩이나 마카오처럼 뭐 조차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건 또 말도 안 되고 그렇다면 여기 공해상에 배를 띄우는데 그게 부두 역할을 하는 배를 띄워서 이 중국이 이 두 그 뭐죠 국경을 꼭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그 바로 배에다가 선적해서 물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쪽 지역이 크게 발달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경제가 빈번히 상호 교류할 수밖에 없으니 이 북한,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가 상호 어떻게든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끝까지 추진은 안 됐고 그냥 한 가지 프로젝트성으로 그냥 제시만 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쪽 지역을 주목했던 세력이 하나 있어요. 바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데요. 많은 분들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러면 건물명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정확히 말하면 건물명이 아니라 하나의 기관, 단체명입니다. 세계무역센터인데요. 자, 그 세계무역센터가 왜 이쪽 지역에 관심을 보인 적이 있었느냐 하면 9.11 테러 당시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바로 비행기로 그냥 뭐랄까요 주저앉게 되는 그런 우리 9.11 테러의 현장 아마 많은 분들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단순히 뉴욕에만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여기저기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왜 중동 지역의 사람이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이렇게 딱 목표물로 설정했을까? 그랬을 때 본인들이 생각하기엔 마치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서구 열강의 부의 상징처럼 저들이 받아들인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서구 열강이 중동 지역을 지배하거나 핍박하는 그런 대상들이라고 생각했고 그 대상들의 부의 상징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저렇게 붕괴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았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관계자들은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이상 서구 열강의 부의 상징처럼 치부되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우리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었을 때 원래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설립 취지 중에 그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역이나 교육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게 그들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실제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상호 교역과 교류 협력을 빈번히 하는 국가에서는 좀처럼 전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저쪽하고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고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여기도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얽히고 설킨 게 많아서. 전쟁을 하는 순간 여기에서 손해보는 사람도 많고 그랬을 때는 이게 쉽게 결정 내릴 수가 없겠죠. 바로 그런 이유로 실제 교역이 빈번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전쟁이 좀처럼 유발되지 않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는 우리는 이렇게 서구 열강의 부의 상징이 아니라 교역, 무역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증진하는 어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세계에 알리고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이렇게 세계 평화에 기여해서 뭔가 상징적으로 기여하는 그 기관이다라는 걸 인증받을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한번 받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한 그런 어떤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헤드분들 중에 몇 분이 그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 어떤 기관입니다 해서 노벨 평화상을 받아보자. 그럼 우리가 중동 지역에 불필요한 오해는 안 사지 않겠니 앞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거죠. 실제 뭐 국경 없는 의사회니 뭐런 이런 기관들이 노벨 평화상을 탄 적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우리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음을 만천하에 확증적으로 알릴 수 있는 제일 좋은 입지적인 공간 거기가 어디며 거기에 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 똑 높은 빌딩을 지어가지고 많은 교역하는 회사들, 물류하는 회사들, 해운사들 이런 사람들 거기 다 모아놓고 교류 협력을 빈번하게 유도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영순위로 떠올린 곳이 바로 마지막 냉전이 남아있는 곳인 이 극동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원산만 근처 블라디보스톡 근처에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뭐 한 100 몇 층으로 지어 놓고 거기를 바탕으로 이
북한, 중국, 러시아, 한국 상당히 국제적인 규모감 있는 국가들이 또 북한은 그 과정에서 자꾸 이제 국제사회로 나오고요. 그렇게 유도해서 우리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라는 걸 좀 알려보자라고 해서 실제 설계 도면 들고요. 여기 부지 알아보러 다녔던 월드 트레이드 센터 관계자도 있습니다. 제가 이 근처에 직접 갔다가 우연치 않게 만나서 얘기했는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WTC에서 왔다.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왔다. 해서 이런 담소를 좀 나눈 적이 있었었죠. 바로 이 극동 지역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전 세계적인 관심도 갖고 있고 특히 누가 더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다? 바로 푸틴 대통령이 저 지역에 대한 교두보를 잃지 않기 위해서 무진장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러시아 지역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면인데요. 자, 이 면들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누가 초소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베이징, 중국의 수도하고는 너무나도 가까운 지역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하고는 상당히 먼 지역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극동 진출 정책인 푸틴 대통령의 이 정책이 유효한 수준으로 힘을 발휘하지 않고서는요, 지금 이 지역에 벌써 국경을 넘어서 많은 러시아 영토에선 이미 중국말로 비즈니스를 하는 게 통상적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성향들이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극동 지역에서 이 추운 동토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근로자, 바로 북한 근로자, 우리 남한 근로자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시베리아가 또 발전이 더딘 이유 중에 하나는 또 계절적인 이유인데요. 그 계절적인 이유가 단순히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가고 사람들이 거기서 열심히 뭐 연구하고 개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뭔가 건설을 하거나 뭔가 이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계절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날씨 좀 풀리는 3월부터 해서 날씨가 슬슬 추워지기 시작한 9월, 그러면 4, 5, 6, 7, 8, 9, 한 1년에 6개월에서 길게 잡으면 8개월 정도만 일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기간에선 쉽게 얘기해서 그 뭐 중장비가 다 얼어버리고 중장비 엔진 녹이는데 시간이 더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65일 계속 철야 근무까지 해가지고 없었던 건물도 버쩍버쩍 올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선 그렇게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절 때문에 발전이 더디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다? 바로 정말 겨울철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여기에서는 아무 작업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 녹화하고 있는 게 12월이죠. 이 12월은 러시아 이 동토층에선 이런 건설 현장에서 실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길게 따지면 한 6개월, 짧게 따지면 한 4, 5개월 일을 못하는 그 기간에도 마지막까지 꼭 뭘 해놓고 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마지막 잔업을 하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바로 요즘은 북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북한 근로자들에 대한 인식, 이게 뭐 존경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쟤네들한테 일 시켜야 돼. 쟤네들이 일을 하지. 이런 그 인식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근로자들에게, 뭐 북한 분들도 우리 근로자죠. 이분들에게 뭔가 쾌적한 작업 환경을 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어떻게든 우리 내국인 근로자와 똑같은 안전성, 똑같은 쾌적함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산업 현장에서 노력하나요? 상당히 그렇지 않잖아요. 내국인 중심주의가 뭐 음으로 양으로 있지 않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굉장히 불편부당한 일들을 많이 당하는 일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실 뭐 이거는 러시아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요. 전 세계적인 현황을 좀 말씀드리면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파견돼서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 가장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게 어디다? 4만 7천 명, 뭐 4만 명 가까운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 현장에서, 정확히 말하면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여러 가지 잔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국가들도 뭐 소소하게 있지만 거의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러시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지역에도 단둥 대련 이쪽 지역에 우리 조교들, 조선족 교포들이 거기에 대거 있는데 대부분 다 이 극동 지역이에요.
그래서 극동 지역에 노조도 없이 저임금 고숙련 노동자들을 제공해주고 있는 게 사실 북한이죠. 저는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안타까워요. 그럼 북한의 그 우리랑 똑같은 DNA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재주 좋고 근면하고 그다음에 성실하고 신바람 나면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우수한 이 인력들이 근로자들이 우리 기업들하고 좀 교류 협력을 많이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늘 있죠. 하지만 지금은 이들 인력들을 대규모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까지 두 가지 러시아의 4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사는 뭐다? 러시아에서는 4,000km 이상 떨어지지 않고서는 멀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사는 뭐다? 러시아에서 40도 이하가 되지 않고서는 춥다고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는 뭐냐? 바로 술이 40도 이상이 아니면 술이라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실제 이게 요즘은 제가 법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불과 한 4,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맥주도 한 10도씨 왔다 갔다 하는 맥주는 술로 인정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류가 아니라요. 말 그대로 음료예요. 예. 맥주는 음료였던 거예요. 러시아인들에게.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나 이런 거와 제한 없이 그냥 편하게 팔 수 있는 음료에 해당되는 게 맥주였죠. 러시아인들의 독주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독주를 즐기는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쉽게 아실 수가 있죠. 러시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술 그러면 다 대부분 이제 보드카를 떠올리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보드카, 지금 우리가 앱솔루트 보드카부터 해서 주로 이제 러시아 보드카 사오시는 거 있잖아요. 그 도수가요. 원래 보드카 도수가 아니래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즐겨 마셨던 러시아 보드카의 도수는요 70도에 가까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진짜 넣으면 여기 타는 거죠. 예, 그냥 뭔가 타 내려가는 그런 건데, 그런데 이제 러시아도 워낙 술로 인한 아주 빈번한 사고들, 술로 인한 많은 진짜 불상사들 이런 게 자꾸 전개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꾸 음주 문화를 자꾸 억제하게 되는데, 그 억제해서 지금 나온 보드카가 거의 그래서 40도 내외 이런 보드카가 많이 내려온 게 지금 4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보드카는 한 70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요. 그 보드카라는 말의 어원에서도 나름대로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보드카 말의 어원은 제 정확한 표현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명과 관련된 작은 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 혹한기를 견뎌내려면 이 술로 몸을 데우지 않고선 자기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술을 정말 즐기기 위해서 마신 것도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다가 그래야 몸이 뜨뜻해지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자꾸 마시면 거나해지고 사고 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보드카의 어원도 역시 생명과 관련된 작은 물 이런 뜻이라는 점에서 추위가 있는 곳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신 거구나. 일단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긴 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게 이렇게 추위 탓으로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유튜브에서요, 러시안 파이트 또는 러시안 파이팅 이렇게 쳐보시면 러시아 남성들끼리 주먹 다짐한 동영상은요 유튜브에 몇십만 건 이상 있어요. 완전 문화가 달라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저 친구랑 나랑 기분이 확 상했다. 그러면 욕하고 막 서로 언성 높이고 이런 거 러시아 스타일 아닙니다. 바로 눈 한번 딱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나 기분 상했어. 너 기분 상했어? 좋아. 붙어 하면서 욕 같은 거 안 하고요. 바로 주먹 다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진짜 무슨 이종 격투기처럼 서로 주먹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의 두 재벌, 아주 유명한 두 재벌도 방송 토론에 둘이 나왔다가 방송 도중에 그냥 바로 주먹 다짐이 나가서 방송이 완전 어그러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러시아 분들은 이 술 때문인지 좀 얼큰하게 취하면 뭔가 이렇게
화가 올라와서 바로 손이 나가는 게 러시아의 아주 독특한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 사람들이요, 정확히 말하면 러시아 남성들이 특히 주먹 다짐을 하고 술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실 러시아가 이렇게 대학 진학률이라든가 이런 게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이런 남성들 당연히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러시아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싫어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러시아 여성들은요, 사실 러시아 남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러시아에는 미인이 많다라는 소리가 있는데, 러시아 여성들은 러시아 남성들에게는 매력을 잘 못 느끼고, 그래서 최근 러시아의 많은 여성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남성들과 결혼을 하는 그런 나름대로 이 문화라고 하긴 그렇고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요,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로 444, 이 444로 러시아가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셨으면 하네요. 저는 다음에도 또 러시아 한번 들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